네, 그래서 오늘은 그 모든 서양 미술사의 시작점이라고도 하는 이집트 미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네, 서양 미술사라고 하면은 시작점을 두 개를 잡거든요, 사실. 중세 미술을 서양 미술사의 시작점으로 보기도 해요. 네. 중세 미술을 보거나 아니면은 이집트 미술을 보는데요. 근데 이 두 시간 차이가 거의 한 4,000년? 3,000년 정도의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서양 미술사에서 중세 미술을 시작점으로 보는 거는 주로 이제 기독교 관점 안에서 생각을 하면은 그 중세 미술 때부터 이 기독교 미술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던 시점이어가지고 기독교 미술이 그 로마가 그 전까지 기독교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지 않다가 기독교를 받아들이기 시작을 하면서 정말 이렇게 막 기독교 미술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점부터 서양 미술사라고 보는 첫 번째 관점이 존재를 하고요. 그래서 그 외에는 유럽 지역에서 가장 먼저 부흥했던 예술 문화는 이집트 문화이기 때문에 이집트 문명이 가장 처음으로 일어났잖아요. 인류 문명 중에서. 그래서 좀 이집트 미술부터 서양 미술사를 정리를 하기 시작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집트 미술을 서양 미술사의 시작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집트 미술이 나중에 그 서양 미술사의 다른 시작점이라고 하는 중세 미술까지 연결이 되는 부분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싹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네. 이집트 문명이 그 4대 문명 중에서 가장 처음으로 일어났다고 현재의 학계 정설이에요. 물론 이게 지금 계속 바뀔 것 같은 느낌이 존재를 하기는 하거든요. 계속 점점 오래된 유물들이 점점점 파헤쳐지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문명이라고 하면은 글이 발견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글이 발견되지 않는 그런 오래된 유적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그래서 문명으로서는 일단 이집트 미술이 가장 오래됐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근데 사실 이집트라는 지역이 우리가 그냥 이미지만 가지고 생각을 하면은 되게 살기 힘든 땅인 것 같은 느낌이 존재를 하잖아요. 저는 사실 서양 미술사 공부를 하면서 이 부분이 가장 흥미로웠거든요. 그러니까 이집트가 굉장히 척박한 땅이고 살기 힘든 그런 사막의 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거의 막 게임을 시작할 때 치트키를 치고 시작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비옥한 땅이면서 굉장히 그 첫 문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환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땅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가 일단 나일강이라는 중간에 강을 가지고 있잖아요. 사막 사이에 강이 흐르고 있어가지고 그 강줄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주위 땅이 굉장히 비옥한 거예요. 네. 근데 이 땅이 비옥한데 그 주위를 또 사막이 덮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주위에 외세 세력이 침략할 통로가 차단이 돼요. 맞아요. 약간 그런 그 통로가 완전히 차단이 돼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편안하게 문명을 이룩할 수 있었던 이런 환경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게 강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사실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물만 있다고 해서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땅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그 비료 기술이라는 게 굉장히 현대적인 그런 기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에다가 비료를 뿌려가지고 매년 농작물을 키울 수 있게 된 게 사실 몇백 년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른 지역에서는 만약에 농사를 짓는다라고 하면은 그 땅을 한 네 개로 나눠가지고 땅을 하나를 농사를 지어놓고 2년 정도는 쉬게 하는 게 요 시기에 이제 농사 방법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애초에 농사가 되지를 않으니까 땅이 너무 척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왜 그 식물 기르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흙 지나면 흙 버리고 새로 영양분 좋은 흙 사다가 갈아주고 그러잖아요. 분갈이라 그러는데 네. 근데 그런 걸 하는 것처럼 농사 지을 때도 땅이 좋아야 되는 거죠. 영양분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근데 이게 이집트 지역이 또 여기서 치트키가 하나가 또 나타나는 게요. 이집트는 1년에 한 번씩 그 나일강이 범람을 해요. 네. 홍수가 한 번씩 나는 거죠. 그래서 홍수가 한 번씩 나가지고 땅을 갈아엎어줘요. 땅을 갈아엎어주니까 처음에는 근데 이거를 땅이 이렇게 홍수가 나버리니까 사람이 많이 피해를 입었겠죠. 그래서 가장 처음으로 이집트가 약간 이 건축의 문명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 토목 사업의 문명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집트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이 토목 사업이 댐 사업이에요. 그래서 그 역사적으로 거의 신화나 전설처럼 나타나는 거는 이거는 국내에 이렇게 막 뭐라 그러죠? 번역된 그런 자료가 많이 없더라고요. 이거를 화이트월이라 그러는데 제가 역사 이런 수업을 하는 거를
제가 그 영국으로 유학 보내는 포트폴리오 수업을 할 때 가장 먼저 처음으로 시작할 때 한번 쫙 해주는 수업이거든요. 근데 이 화이트월을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화이트월이라 그러면 영어로 하면 굉장히 멋있잖아요. 근데 이거 한국어로 하면 흰벽? 그 전설 속에 흰벽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되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조금 제가 좀 멋있는 말로 만든 거는 하얀 장벽. 그나마 좀 멋있게 한번 얘기를 해본 거야. 이게 뭔가 전설의 느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얀 장벽이라는 게 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근데 유적이나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고 자꾸 사료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만 등장을 하는 건데 이집트 문명이 되게 오랫동안 남북으로 나눠져 가지고 그 남왕국 북왕국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거든요. 근데 메네스라는 최초로 이제 통일 왕국을 세운 파라오가 나타나요. 근데 이 파라오가 처음으로 이 화이트 월을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신전주의를 그 호수 범람에서 지키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게 첫 번째 설이고요. 이제 두 번째가 수도를 아예 전체를 이렇게 다 메꿔놨다라고. 수도 주위를 다 댐으로 막아가지고 그냥 호수가 범람을 하면은 범람한 대로 잠깐 살고 있으면 되는 이런 상태로 있을 수 있게끔 세팅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런 댐으로 만들어 놓음으로써 식량도 비축할 수 있고 사람들도 지켜낼 수 있었던 거 자체만으로 그거를 원동력으로 해가지고 통일왕국을 세운 것이 않았겠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네. 그래서 그렇게 건축 사업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토목 사업을 시작을 함으로써 약간 이집트 문명의 그런 꽃이 좀 피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통일왕국이 세워지고 그리고 이렇게 통일왕국이 세워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첫 피라미드가 세워지는 이런 형태가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집트라는 문명을 처음 바라볼 때는 우리가 이집트 하면 생각하는 그 사막이라는 그 지역에서 오는 그 척박한 땅이라는 그 이미지를 사실 버리고 생각을 해야 이 이집트 문명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굉장히 척박한 땅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집트 문명을 바라보면은 이제 피라미드나 이런 게 세운 게 굉장히 좀 신화적인 느낌으로 다가오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게 사실 엄청 척박한 땅이 아니라 굉장히 치트키를 쓴 것 같은 비옥한 땅이었다라는 부분을 이해를 하고서 보면은 그 피라미드와 이런 게 세워질 수 있었던 그런 좀 이성적인 배경 같은 거를 좀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집트 미술을 바라볼 때 이런 부분들을 좀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면서 보면은 조금 더 확실하게 이해를 하면서 좀 고찰해 볼 수 있는 형식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좀 이집트의 기본적인 역사 구성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크게는 방금 저희가 얘기했던 초기 왕조 시대, 그게 이제 통일왕국을 이룩했던 이 시대부터 초기 왕조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최초로 문명이 발현했던 거는 4500년, 기원전 4500년 전이라고 하는데 첫 통일이 되고 막 건축물이 사업이 벌어지기 시작했던 거는 이제 기원전 3000년대부터이기 때문에 이집트 미술에서는 이 정도부터 바라보기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왕국이라 그래가지고 영어로는 올드 킹덤이라 그러는데요. 요 시기에 이제 처음으로 그 피라미드들이 마구마구 세워지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고왕국의 시작점에 처음으로 피라미드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덤 형태는 그 전에도 존재를 했었는데 초기 왕조 시대에도 그때는 피라미드가 아니라 마스타바라고 불러요. 근데 마스타바라는 거는 그냥 1층 구조, 이렇게 막 삼각형 구조로 이렇게 꼭대기를 찍는 이런 구조가 아니라 그냥 1층 구조로 해가지고 지하로 땅을 파서 무덤을 만드는 그런 형태였고요. 근데 이거 진흙으로 만들었던 건데 이거는 좀 피라미드 이야기하면서 정확하게 또 한번 다시 금방 다루기로 하고 그 다음에 중왕국으로 들어갔는데요. 이때까지도 피라미드가 열심히 지어지기 시작을 하죠. 그러다가 신왕국에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피라미드가 한 몇 개 지어지고 나서 지어지지 않기 시작을 해요. 이제 이 신왕국 시절이 1500년대 요때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1500년대부터 슬슬 주위의 문명들이 굉장히 커지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최초의 철기 문화라는 히타이트 문명이 등장을 하기도 하고 그 아래 누비안이나 뭐 옆에 아시리아부터 시작을 해서 그 별별 문명들이 막 생각을 하면서 슬슬 약간 외세의 침략을 받기 시작을 한 거죠. 그 사막을 지나서 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래서 도굴이 심해졌대요. 그 왜 도굴꾼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현대에서만 이루어지는 그런 도굴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시기 자체에서도 도굴꾼들이 존재를 많이 했었대요. 그래서 그 무덤을 지키는 경비병들이 따로 늘 존재를 하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왜 그 유명하잖아요. 왕가의 계곡이라 그래가지고 네. 그 벨리가 따로 존재를 한다고. 그래서 그때가 벨리로 들어간 이유가 도굴이 너무 심해져서 이제 더 이상 피라미드, 눈에 잘 보이는 피라미드를 짓지 않고 그렇게 왕가의 계곡으로 들어가서 이제 조금 숨겨지기 시작을 한 거죠, 무덤들이.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된 게 이제 신왕국부터고요. 근데 요 시기 때 굉장히 그 람세스 2세나 이런 사람들이 나오기도 하면서 좀 굉장히 새로운 부흥의 시대가 오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 고왕국이나 중왕국 시절에 비하면은 그래도 조금 힘이 약해진, 그 전에 비하자면 좀 약해진 느낌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물론 이때도 굉장히 번성했던 시기이지만 서로 차이가 이 방금 얘기했던 고왕국, 중왕국, 신왕국 서로의 차이가 1000년, 2000년씩 해요. 이미 서로끼리의 고대 문명이었기 때문에 네. 네, 막 이게 힘의 차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사실 무의미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 고왕국, 중왕국, 신왕국을 나누는 그 기점이 사실 그 사이에 그냥 힘이 분열됐었다라는 것만 이해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고왕국, 중왕국, 신왕국 때 그 혼란기를 점령을 하고 새로 통일왕국을 세운 이런 파라오들이 존재를 하는 시점을 이렇게 고왕국, 중왕국, 신왕국이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그 사이에 이제 1차 혼란기, 2차 혼란기, 3차 혼란기에서 그러니까 춘추전국 시대 같은 거죠. 그냥 땅이 막 나눠지고 서로 국가가 막 생겨나고 이랬던 시기가 있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시기가 몇백 년씩 돼요. 지금 간단하게 세네기로 나눠놨지만 지금 여기서만 해서 지금 저희가 방금 얘기한 이 고왕국, 중왕국, 신왕국만 해도 2000년에 가까운 2000년보다 좀 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 정리하기는 힘들겠죠. 그 문명이 세웠던 건축물을 바라보면은 그 문명 속의 사람들이 뭐를 가장 중요시했는지 사실 딱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집트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굉장히 흥미롭게 생각을 하면서 맨날 이 부분 되게 웃기다라고 얘기하면서 설명을 하는 부분인데요. 이집트에서 되게 방금 저희가 언급한 건축물들이랑 다른 유명한 건축물들을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요. 아까 그 피라미드가 나오기 전에 무덤 형태라는 마스타바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피라미드가 나오죠. 그리고 또 오벨리스크, 그 왕들이 묻히기 시작했다는 왕가의 계곡 속에 있는 무덤들, 그리고 신전이 등장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것들을 보면서 가장 흥미로운 거는 집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살았던 곳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무덤이야. 그래서 왜 그런가 조금 제가 이거 막 이것저것 자료를 막 찾아봤는데 뭐 엄청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그 피라미드가 거의 기원전 2000 몇백 년에서 지어지기 시작을 하다가 1100년? 기원전 1100년 요 시기부터 안 지어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요때부터 왕궁 유적터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사실 진흙집에서 살은 거예요. 무덤은 석조 건축물로 지어요. 무덤은 돌로 지어서 오래가게 만들어 놓는데 자기가 그 살고 있던 집은 진흙으로 지어가지고 유적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이집트 사람들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은 죽음 이후의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파라오들이 가장 먼저 이제 파라오에 딱 즉위를 해가지고 가장 먼저 지금 정말 즉위하자마자 무덤 지어라. 피라미드 사업부터 시작을 딱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왕이 되는 순간부터 자기는 자기가 묻힐 그 무덤을 향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그 죽음 이후의 세상을 중요시 했는지가 이런 부분에서 저는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집트 얘기를 하면서 가장 흥미롭게 나타나는 이제 피라미드에 대한 정리를 살짝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기원전 2600년 요때부터 지어지기를 시작을 하다가 기원전 1100년 때부터 그러니까 신왕국을 마지막 피라미드를 지은 다음에 더 이상 피라미드가 지어지지 않기 시작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게 기원전 1100년쯤인데요. 그게 그러면 한 2000년 정도 몇 년이야? 2600년에 1100이 되려면 마이너스 몇이죠? 1500이요. 2500인가요? 1500이죠. 마이너스에다가 마이너스하고 플러스하고 2000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원전에서 이 시간 이거 좀 어렵지 않아요? 그죠? 저는 그게 그런가요? 공부하면서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미술사 공부할 때 정말 빨리 기원 후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너무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숫자가 자꾸 저는 이제 문과 출신이기 때문에 물론 산수는 문과 이과의 영역이 아니라고들 말을 그쵸, 많이 하지만 아니죠. 그래도 그게 좀 이렇게 정신 없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랬었는데 네. 하여튼 피라미드는 한 150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80개 정도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5개 정도만 살펴보면은 모든 피라미드를 거의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 가장 처음 먼저 만들어졌던 피라미드부터 해가지고 그 피라미드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전형적인 형태의 피라미드 있잖아요. 이제 그런 형태가 어떻게 완성됐는지를 보여주는 피라미드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파라오 3명 정도가 그걸 다 해요. 순차적으로 처음에. 그래서 그 피라미드들을 살펴보면은 나머지 피라미드들은 이제 대부분 다 비슷하다라는 것만 좀 알면 되는 부분인데요. 1500년 치고 80개는 좀 적긴 하네요. 그죠? 근데 크기를 좀 생각을 하면 또 중간에 혼란기도 2번 있었고 그래서 통일왕국 그게 되게 신기한 게 거대한 힘이 거대한 건축물을 만들어내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긴 하잖아요. 상식적으로도 나오는 얘기고. 근데 그 통일왕국이 세워질 때마다 다시 피라미드가 세워지는 이런 기록 같은 거를 보면은 이게 이 피라미드가 지어짐으로써 이때가 통일왕국이었다라는 거를 증명을 한 걸까? 아니면은 통일왕국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피라미드가 있다라는 게 된 걸까라는 아다르고 어다른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거 뭐 다음에 지금 좀 이따 얘기를 할 거지만 저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게 그 스핑크스가 세워져 있는 기자 대피라미드잖아요. 네. 근데 기자 대피라미드를 쿠프왕이 세우거든요. 근데 이 시기 이 쿠프왕이 정말 그 이집트 피라미드 중에서 가장 거대한 피라미드를 지었잖아요. 근데 이 쿠프왕에 대한 사료가 없어요. 그래서 쿠프왕이 업적을 뭐 한 사람인지 잘 안 나와요. 근데 가장 거대한 피라미드를 지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장 거대한 권력을 가졌을 거라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에 대한 사료는 없는 거예요. 이게 되게 애매해지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피라미드라는 존재가 이 통일왕국이나 이런 거대한 문화가 다시 형성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증명을 해주는 건지 아니면 거대한 문화나 이런 것들이 사료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피라미드가 존재했다는 거를 또 증명해주는 건지 이게 또 서로 증명을 왔다 갔다 하게 해주는 이런 느낌도 있는 거지 않을까 싶기도 하면서 네, 저는 역사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의 궁금증에서 멈춰 들어가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빠지고 네, 그래서 피라미드의 약간 발전 과정을 좀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근데 제가 방금 5개 있다라고 5개를 살펴보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5개가 정말 그 고왕국이라 시작했던 그 초기 왕조 시대 가장 먼저 통일왕국을 세우고 나서 정말 왕국의 기틀을 쌓아놨다라고 하는 그 시점에 나타나는 바로 3명 정도의 파라오가 만들어낸 업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초로 만들어진 5개의 피라미드를 살펴보면 그 피라미드의 모든 과정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아까 저희가 말했던 마스타바라는 1층짜리 무덤이 나타나요. 이거는 이제 초기 왕조 시대인데요. 초기 왕조 시대의 이 마스타바라는 거는 사실 피라미드랑 크게 다르지 않은 게 피라미드라는 것 자체가 그 마스타바는 1층짜리 무덤 위에다가 그냥 층수만 올린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마스타바는 사실 지하에다가 땅을 파가지고 그 아래 그 파라오가 죽고 나서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네. 거기 들어가면 세면대랑 욕조랑 진짜 그런 게 다 있대요. 세면대, 욕조, 뭐 식탁 그래서 정말 집처럼 해놓는데요. 그래서 지금 사는 집은 진흙으로 지어가지고 유물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데 유적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데 무덤은 그렇게 살 수 있는 공간을 다 만들어서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채 유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좀 재미난 부분이 존재를 한다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주목을 하는 부분이고요. 근데 그러다가 근데 파라오 조세르라 그래가지고 이제 고왕국의 첫 번째 파라오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19년 동안 그 뭐라 그러죠? 통치를 하는데요. 19년 동안 마스타바에서 피라미드로 나오는 거에서 가장 그 처음으로 나오는 뭐 예상이 처음에 1층으로 지었는데 네. 파라오가 계속 통치를 하니까 층수를 하나 더 올렸는데 하나 더 올리고 나니까 또 하네? 그러고 나니까 한 층을 더 올리고 한 층을 또 올리는 거죠. 근데 이러다 보니까 처음 이 조세르 피라미드라는 게 하는 게 그러니까 마스타바 다음으로 처음으로 좀 이렇게 층수를 올리는 형태가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이렇게 대각선으로 쭉 떨어지는 이런 면이 아니라 계단식으로 층수만 쌓아놓은
그런 형태가 등장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조세르 피라미드가 19년 동안 통치 19년 동안 지은 걸 계단식 피라미드라고 해요. 저희가 지금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이 대각선으로 쭉 떨어지는 그 피라미드의 약간 시작점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원래는 마스타바는 진흙으로 지어지던 거였는데 얘는 이제 석조로 돌로 지어지기 시작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마스타바라는 그 1층짜리 무덤을 돌로 지으려고 하는 것만으로도 야심차게 시작한 거였는데 통치하는 횟수가 19년으로 늘어나 버리니까 점점점 층수가 하나하나 올라간 거겠죠. 그러다가 그 파라오가 사망을 하면서 아마 사업이 끝난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파라오는 아니고 이 조세르 그 다음 파라오는 아니고 그 다음 파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조세르 다음 파라오의 아들이에요. 어쨌든 그 파라오의 이름이 스네프루의 파라오인데요. 그러니까 스네프루의 파라오래. 피라미드. 그죠. 스네프루의 피라미드이면서 파라오 스네프루인데요. 네네. 이 사람이 피라미드를 3개를 지어요. 근데 3개를 짓는데 왜 3개를 지었냐면은 첫 번째 2개가 망했어요. 그 피라미드라는 모양 자체가 약간 그 태양광선을 따라한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집트 사람들은 해를 기본적으로 신앙의 중심으로 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에서 내려오는 그런 태양광선 이런 부분들을 함으로써 자기가 신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이 이야기를 하는 형태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파라오 스네프루가 지은 3가지 피라미드는 이름은 일단 얘기를 하자면 메이둠 피라미드, 굴절 피라미드, 붉은 피라미드인데요. 근데 처음에 메이둠 피라미드는 이야기가 많은데 이게 일단 발견됐을 때 붕괴돼서 발견이 됐어요. 네. 근데 이게 처음부터 완성이 되지 않았다라는 말이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그 또 다른 알려지는 말로는 그 조세르 다음에 스네프루의 아버지가 파라오였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짓던 그 피라미드를 계속 지은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그 시대에 붕괴돼서 더 이상 짓지 않은 것이냐 아니면 완성이 됐었는데 붕괴가 된 것이냐에 대해서 말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게 한 1000년 후에 이 메이든 피라미드를 찬양하는 그 사료가 하나 등장을 했대요.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게 완성이 됐던 건데 그 후에 붕괴가 된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학자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다른 피라미드를 지었잖아요. 그죠. 그럼으로써 만약에 그게 완성이 된 거라면 그 다음 피라미드를 왜 지었겠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그 시절에 그냥 붕괴가 되고 미완성으로 끝난 것이다라고 하는 게 조금 더 힘을 받는 학설이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굴절 피라미드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 당시에 이런 피라미드가 붕괴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 당시에 이런 토목 기술이 발전이 되어 있지가 않던 상태여가지고 이게 하늘로 쭉 올라가는 건축물을 쌓는 게 사실 보통 쉬운 일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지금 에펠탑 같은 거를 막 짓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철근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뾰족하게 지을 수 있는 거고 이런 돌이나 흙이나 이런 부분들을 쌓고 아무리 이집트 때 얘네 무슨 이 사람들만의 그런 접착제 같은 시멘트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그냥 돌만 쌓는 것만으로는 좀 힘든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메이든 피라미드도 이렇게 점점점 쌓아 올리다가 약간 이렇게 무너진 거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이 굴절 피라미드라는 게 나타나는 게 그 다음에 이제 건축하는 사람들이 좀 이게 마음을 먹고 파라오님 이번에 저희 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하다가 중간에 균열이 갔던 것 같대요. 그게 또 이제 조금 약간 설계상의 문제겠죠. 근데 그 당시에 무슨 설계를 할 수 있겠어요. 수학 같은 것도 물론 얘네가 많이 발전을 했었다라고 하지만 그 당시에 이렇게 뭐 원근법도 존재를 하지 않아서 도면도 정말 그냥 눈대중으로 그리고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이렇게 쭉 끌어서 올려가다가 중간에 균열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균열이 나서 쭉 뻗어 올라가던 거였는데 중간에 균열이 나니까 이거를 이렇게 좁힐 수밖에 없었던 거죠. 급하게. 그러면은 이제 무너지지 않잖아요. 위에서 쭉 하면은 위에 무게가 아래로 이렇게 밀어붙여가지고 중간에 균열이 나면서 부서지게 된대요. 붕괴가 일어나는 거래요. 그래서 그 중간에 갑자기 굴절을 시켜서 갑자기 뾰족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굴절 피라미드가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게 그냥 디자인으로 했다고 하기에는 그 균열도 굉장히 명확하게 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설계상으로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 말고는 다른
뭐 다른 학설이나 이런 걸 내기가 굉장히 애매한, 조금은 좀 단순하게 답을 내릴 수 있는, 그리고 그 다음 피라미드를 보면은 그래 그거는 설계상 문제로 그랬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말을 하는데요. 그래서 메이든 피라미드랑 굴절 피라미드를 만약에 살펴보면은 폭이 좀 좁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늘로 쭉 뻗어 있는 느낌을 내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마지막에 붉은 피라미드라는 이제 완성형의 피라미드가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 시기에 폭이 넓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피라미드는 폭이 되게 넓잖아요. 폭이 되게 넓고 어떻게 보면은 위아래로 좀 짧은 느낌인 거죠. 그 형태가 설계상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 이렇게 균열이 나고 이런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거를 그 몇 층짜리 크기를 지어보고 나서야 경험을 알게 된 거죠. 두 번의 시행착오를 겪고 나서 아 폭을 넓혀야겠구나 라고 하면서 옆으로 넓힌 그런 피라미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피라미드 형태가 그렇게 완성이 됐다고 해요. 이거를 붉은 피라미드라고 부르는 게 원래는 그냥 석조나 이런 거를 사용했었는데 이거는 석회암인가를 사용을 했대요. 그게 뭐 영어로 라임스톤이라 그런다는데 이게 약간 붉은 빛을 낸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거를 그 레드 피라미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붉은 피라미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피라미드 형태가 만들어진 거는 사실 이게 단 거예요. 이 이후로는 계속 똑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진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알고 있는 그 다음 파라오가 파라오 쿠푸인데요. 이름이 살짝 귀여워가지고 쿠푸의 피라미드라고 안 하고 저는 꼭 파라오 쿠푸의 피라미드입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름이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이 알려진 게 정말 많이 없대요. 그래서 그 원래는 얼굴이나 이런 것도 많이 알려져야 되는데 그 조각상도 2개인가 밖에 만들어 그 발견이 되지 않아가지고 그것도 심지어 손바닥만한 게 하나고 그렇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 가지고 이 쿠팡이라고 하는데 근데 그 약간 사료나 이런 게 없을 수밖에 없는 게 너무 거대하니까 도구를 너무 자주 당한 거죠. 그래서 되게 웃긴 게 왜 저희가 파라오들이나 이런 사람들 중에서 힘이 없어가지고 작은 피라미드를 짓거나 왕가의 계곡에서 구석에 지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도구를 안 당해서 그 사람이 나중에 원본 형태로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쿠팡이나 이런 사람들보다 매장량으로 보면은 거의 몇백 배의 차이로 적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적은 매장량이 박물관 한 층을 꽉 채울 수 있는, 그렇게 해서 굉장히 이 시대 때는 힘이 없었는데 지금 시대 때 그게 나타나가지고 굉장히 유명해지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도 펼쳐진다고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파라오 쿠푸는 이 거대한 기자 대피라미드를 스핑크스와 함께 만들어 놨기 때문에 사료가 있든 없든 이거를 건축 사업을 했었던 왕이라는 이유 하나로 엄청나게 유명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 파라오 쿠푸가 그 앞에 스네프로는 3개를 짓는데 24년이 걸렸거든요. 근데 이제 쿠푸 왕은 그 앞에 파라오가 그렇게 시행착오 하는 모습을 보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23년 동안 오직 하나만 짓는 거예요. 오직 하나만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거대한 피라미드를 지을 수 있었던 거죠. 물론 그 다음 왕들도 계속해서 통치를 하면서 했겠지만 이 쿠푸 왕보다 더 크게는 짓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이랑 그 다음 파라오가 그 기자 대 피라미드 옆에다가 피라미드를 짓고 했다라고 하는데 더 크기가 작아요. 그래서 사실 기자 대 피라미드, 저희가 알고 있는 스핑크스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 사료가 등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제일 크다. 그래서 그 대피라미드 앞에 그 자기 왕비였던 사람들의 피라미드도 3개 따로 지어놓고 그 신전의 문을 지킨다는 스핑크스도 지어놓고 하면서 이거를 대단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피라미드 단지라고 얘기한대요. 이게 되게 멀리 있다 생각하는데 그 이집트 카이로인가 바로 옆에 있다면서요. 저는 이집트를 가보질 않아가지고 저도. 네, 이집트 가보지 않은 사람들의 이집트에 대한 이야기 그런 식으로 해서 피라미드는 사실 요거만 살펴보면 끝인 거예요. 피라미드라는 그 형태가 어떻게 갖춰졌는지를 이렇게 알 수 있는 거고, 근데 그 외에는 이제 저희가 앞에서 얘기했던 도상학적인 부분들이 등장을 하는 거죠. 네. 그 다음으로 조금 피라미드 다음으로 살펴볼 수 있는 건축물은 오벨리스크인데요. 그 저희 잘 알고 있잖아요. 여기저기서 많이 봐서 프랑스에서도 보고. 근데 그게 로마 사람들이 이집트 오벨리스크를 그렇게 좋아했대요. 그래서 이 오벨리스크라는 게 사실 이집트 사람들이 오벨리스크라고 부르지 않고
그 사람들만의 부르는 이름이 따로 있거든요. 무슨 저도 몰라요 사실. 무슨 네크인가 이랬던 것 같은데 이게 오벨리스크가 사실 신전 앞을 지키기 위해서 해놓았던 그런 비석 같은 느낌이었는데 그 로마 사람들이 너무 이걸 좋아하다 보니까 오벨리스크라고 부르기 시작을 하면서 이게 오벨리스크가 명사로 잡히게 된 거죠. 근데 이 오벨리스크는 사실 그냥 신전 앞을 지키고 있었고 하늘을 찌르는 듯한 모양을 가지고 있다는 게 가장 특징이고 도상학을 빼면은 그게 이야기가 다긴 하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이 오벨리스크에 얽힌 재미난 이야기 하나는 이게 미완성작이 하나 발견이 됐어요. 저 남쪽 아스완 지역에서 만들다만 오벨리스크가 하나 발견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중간에 금이가 있대요. 정말 거대한 돌 같은 거를 직접 깎아가지고 그 돌 하나로 만드는 게 특징이래요. 그래서 약간 거의 한 사람 몇 명 크기라 그랬더라? 정말 그 오벨리스크 원래 크기가 한 사람 8명 이상의 크기잖아요. 4, 5층? 넘는 정도의 크기인데 그거만큼 깎아내고 있던 중에 중간에 금이 간 것 같대요. 그래서 그걸 버려진 건데 이제 그렇게 금이 나가지고 그게 버려진 거로서 다음 세대 사람들은 저희는 너무 신나는 거죠. 이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였구나 라고 하면서 만약에 그게 없었다면 또 외계인이 만들었다 이런 학설 같은 게 하나쯤은 또 나오지 않겠습니까? 중왕국 시대 정도부터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중왕국 시절에는 청동기예요. 그러니까 신왕 약간 철기라고 하면은 1100년대. 근데 1100년대도 히타이트 문명이라 그래서 처음으로 철기를 사용한 곳이고 철기가 조금 이제 좀 번성하기 시작하는 거는 기원전 800년대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중왕국 시기부터니까 거의 기원전 2000년대부터 1700년이에요. 중왕국이. 거의 청동기 시기니까 돌로 돌 깎고 있던 시절이거든요. 근데 돌로 돌 깎고 있던 시절에 2년 동안 돌을 깎고 있었는데 4층짜리 그게 중간에 금이 가서 안 됐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때 금이 가서 참 너무 재밌는 장면을 하나 보게 됐구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게 이런 건데요. 근데 이제 막 4층짜리 이런 게 되는데 그 당시에는 돌로 돌 깎고 있던 시절인데 이걸 어떻게 옮겼을까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심지어 그 돌이 있는 지역은 신전에서 설치해야 되는 지역에서 굉장히 멀단 말이에요. 이집트에서는 1년에 한 번씩 홍수가 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홍수를 이용해가지고 옮겼다는 학설이 가장 힘을 받고 있는 학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홍수를 이용해서 배를 뭐 근처에 댄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디테일한 부분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배를 이용해서 그 홍수가 났던 그 시기를 이용해서 돌을 배에 싣고 또 내리고 그리고 이제 나무 토막 같은 거로 해서 저희가 왜 흔하게 생각을 하는 그 장면 있잖아요. 통나무를 밑에 두고 으쌰으쌰 줄로 당겨서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흙을 그 오벨리스크만큼 쌓아가지고 그 위에 올린 다음에 점점점 흙을 파내서 세워놨다라는 게 이제 가장 힘을 받고 있는 학설인데요. 그래서 어쨌든 그 시기에 이렇게 해냈다라는 거 자체만으로도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학설도 있어요. 이집트가 왜 굉장히 비옥한 땅이라고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집트나 이런 거를 얘기할 때 너무 땅이 비옥하고 식량이 많아서 사람들한테 뭔가 일을 좀 시켜야 돼서 이런 거대한 사업을 많이 했다라는 말이 있기는 해요. 근데 실제로 왜 저희가 막 이집트 피라미드 막 이런 거 노동자들 생각을 하면은 저희 어렸을 때는 되게 핍박받으면서 노예처럼 살았다고 많이 배운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학설이 완전 뒤집혔어요. 이게 그 이집트 문자가 조금씩 해석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그 왕가의 계곡에서 일을 하던 서기의 무덤이 하나 발견이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 사람 평생의 기록이 이 사람이 평생 동안 썼던 뭐 연애 편지부터 시작을 해서 자기가 수학 공부했던 그런 것들까지 해서 싹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해석해 보는데 이 사람이 그 왕가의 계곡에서 무덤을 만들고 이런 거를 관리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왜 요즘에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이 사람 노동자들을 관리하는데 나 너무 힘들다. 이런 고충이 그 일기에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출석부 같은 것도 적혀 있는데 왜 안 나왔는지 같은 게 나오거든요. 안 나왔는데 숙취.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또 전갈에 불려서 또 되게 재밌었던 거는 엄마를 미라로 만들어야 됐어.
그리고 그 엄마 돌아가셔가지고 장례 치러드려야 된다는 웃으면 안 되는 거죠. 거죠. 네, 웃으면 안 되죠 사실. 몇천 년 전인데 그러니까 장례를 치러드려야 돼서 그 못 나오게 됐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감기 같은 거로도 이틀 쉴 수 있었다라고 하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안 나오는 일이 되게 많았대요. 정말 맨날 이 사람들 안 나오고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게 고충으로 적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피라미드를 짓는 노동자들이 따로 살고 있던 마을이 있었대요. 그거의 터도 발견이 됐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분석을 해보고 나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노동자의 이미지보다는, 그러니까 뭐 핍박받는 노예에 가까운 노동자의 이미지보다는 거기 안에 뭐 의사가 살던 집도 있고 정말 그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 집들이 발견이 됐대요. 그래서 정말 그냥 그 하나의 뭐죠, 건설 단지 같은 느낌이었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좀 뭐라 그러죠, 뭐 인권이 보장됐다고 얘기해야 되나? 그래서 그런 형태로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이집트의 노동자들은 굉장히 인간적으로 대우를 받으면서 일을 하고, 굉장히 그래서 그런 거를 통해서 이 식량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사람들이 놀고 먹지 못하게 뭔가 거대한 사업을 해야 하지 않았나 라는 그런 학설도 나온다는 말이 존재를 하는 거죠. 네, 이 정도가 이제 오벨리스크, 뭐 어쩌다가 오벨리스크 얘기하다가 노동자 얘기까지 또 갔네. 어떻게 역사 얘기하면서도 삼천포로 빠지지? 그 매력이 아닌가요? 근데 신전 같은 것도 있지 않나요? 신전? 네, 신전. 근데 신전이 존재를 하는데 신전 사업이 계속 존재는 했었어요. 신전 사업이 기원 전 그 왜 처음에 초기 왕조 시대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때부터 진흙으로도 하고 뭐 나무 더미 같은 거로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만들어졌던 기록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피라미드 옆에서 조금 이렇게 하는 이런 형식으로 많이 만들어졌었대요. 근데 왜 그 파라오들이 왕가의 계곡으로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피라미드가 자꾸 도구를 당하니까. 그 전까지 피라미드가 약간 그 안에서 그 파라오가 왜 이런 파라오가 됐는지에 대한 이런 찬양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게 신화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뭐 내가 왜 왕이 되어야 하는지 한다면은 뭐 내가 어떤 능력이 있고 막 이런 걸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되게 초현실적인 문학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된대요. 막 군대 같은 거가 전쟁을 한다고 얘기하면은 이집트 군대 앞에 어떤 신이 나타나 두 팔을 벌려 그들을 도왔다, 막 이런 표현이 나온대요. 전쟁 이야기에서.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그런 피라미드 안에 벽화로 쓰여지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 파라오의 전지전능함을 약간 입증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없어진 거잖아요. 피라미드가. 이제 그때부터 신전이 굉장히 이제 발달을 하면서 지어지기 시작을 해요. 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신전에다가 그런 이야기를 담는 거죠. 나라는 파라오가 왜 그렇게 돼야 하고, 어떤 신의 어떤 영향을 받아서 어떤 힘을 받아 나는 어떤 신이며 막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자기 자신을 신격화를 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신왕국 시기부터 좀 신전이 본격적으로 지어지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아부신벨 신전 있잖아요. 네. 그것도 람세스가 만든 거죠. 그것도 신왕국 시대에 완전 부흥기에 만들어진 거라고 하고, 파라오의 이 왕권이나 이런 거를 조금 입증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던 거였는데, 그 이후에 그 이집트가 쇠퇴기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서 외세 출신의 파라오들이 앉혀지기 시작을 한단 말이죠. 이제 클레오파트라도 이집트인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마지막에 그 로마 장군 한 명이랑 이렇게 사랑에 빠져가지고 어쨌든 외세의 침략을 받은 거였는데 그런 식으로 하다가 자살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시기처럼 그 계속 헬레니즘이나 이런 시기에는 이제 그 뭐죠, 마케도니아의 이쪽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통치를 하고 그러면서 그 후기 외세에서 온 파라오들이 자기가 이 나라의 파라오가 맞다라는 부분들을 주장을 하기 위해서 그들만의 신전을 지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형식은 이집트 형식인데 그 사람 자체가 이집트인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존재를 하는 건데, 이집트인들은 옛날부터 나일강이라는 거랑 굉장히 이렇게 밀접하게 살아와가지고 이집트인들을 좀 사전적으로 정의를 그들끼리 한다면 그 나일강을 마시고 산 사람들이라고, 나일강을 마시고 사는 사람들 뭐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나일강을 마시고 살지 않으면은 이집트인이라고 약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그런 식으로 자기도
그 이집트의 정통성이 있는 뭐 파라오라고 좀 이런 식으로 신전을 지으면서 주장을 하고는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전은 주로 그런 형태로 나타나는 건데요. 토목 사업의 문명이라고 불리는 그 피라미드의 건축적인 부분은 이런 부분을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네. 나 이거 한 40분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1시간 넘게 했어. 큰일 났어. 편집 어떻게 해요? 그니까요. 편집은 문제가 아니에요. 편집하고 자막? 나서 이제 유튜브에 올리기 위해서 자막 작업을 하죠. 자막 작업이 이제 10분이 늘어날수록 내가 고생하고 있는 그 시간이 점점 늘어나는 게 나한테 보여. 그래서 나 이거 한 40분, 50분 정도만 기획을 했는데 이거 근데 편집하면 또 얼마나 나올지 모르죠. 그죠. 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음. 그래서 뭐 말을 잘했으면은 많이 나오는 건데 그만큼 또 내가 고생을 하는 거고. 너무 길면은 2편으로 자른다든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이건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나도 쉬어야지. 잠은 자야죠. 그죠? 다음에는 제가 그냥 그 다음 편은 좀 간단하게 저도 이거 간단하게 준비한 거였는데 그 다음도 안 간단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페이지 하나밖에 안 되는데. 네, 이거 한 장밖에 안 되는데 지금 이만큼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 다음은 파라오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그 투탕카멘, 람세스 네. 그 외에 조금 흥미로운 파라오들. 그러니까 요거는 약간 도상학적인 부분인 건데 제가 그 사이에서 좀 흥미롭다 생각되는 것들만 이제 조금 가지고 와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면서 이집트를 마무리를 하고 그리스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그리스 미술로. 네, 그 오늘은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이만큼 했다는 거. 이게 2편이 나올지 1편이 나올지 모르겠네요. 혹시나 2편으로 이게 잘라진다면 저도 이제 잠을 자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거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많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요, 재밌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늘 세뇌를 하다 보니까 다 아는 내용이긴 한데요. 아마 근데 역사 정리하는 부분에서 약간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 부분들이 좀 있어요. 네. 그죠? 중간에 근데 궁금한 거 있으면은 얼마든지 던지면서 제가 모르는 것들 마음껏 꺼내주셔서 저는 그걸 모르겠습니다라는 부분. 공부를 더 할까 봐요. 그러면. 네, 그거 몰라요? 라고 하면서 갑자기 딱 얘기해주는 이런 멋있음도. 네. 됐고요. 네. 네. 이제 편집할 거 줄여야 되니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음엔 인사하는 거를 어떻게 할지도 좀 멋있게 준비를 해보는 것도 어떨까 싶어요. 네. 그죠? 열심히 하세요. 좀 같이 좀 합시다. 찬우를 들들 볶든해야겠네요.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1시간 동안 정말 열심히 떠들지 기가 좀 많이 빠졌네요. 오늘은 다솜양이 인사를 해주시면서 마무리를 하고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라미술요식을 진행하고 있는 지금까지 디자이너 송다솜이었고요. 네, 저는 개념미술가 이동준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